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재소중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념상에 재소중화에는 사람 내보내는 거, 재소중화 하러 가보면 다 뭐냐면 건물 명도예요. 이게 우리 법원 앞에 뭐 붙어 있잖아요. 사건 안내해가지고. 한 10장쯤 되면 열어보면은 다 건물 명도입니다. 임대차 계약했다는 건물 명도. 거의 기계적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 한심해요, 사실. 한심해요.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 내용들, 돈 들여서 뭐 했잖아요, 어차피. 그죠? 특히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돈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양쪽 다. 그러면 돈 가치를 해야지, 이제. 값어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재판까지 받는 마당에 달랑 몇 줄을 해가지고 좀 답답하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반면에 또 재소나의 한계도 또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재소나의 효력 때문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효력 때문에 사실 재소중하를 맹신하고 있는 분도 사실 꽤나 있습니다. 적어도 언제까지 딱 명도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재소중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명도할 수 있지 않느냐, 적어도 그 시점에는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지금 두 가지 문제 때문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시간적 효력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승계인에 대한 대안적 효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주 생기는 문제인데, 뭐, 그럴 것도 없네. 우리가 판결의 이제 효력이라는 것은, 소위 기판력이라고 하죠. 그죠? 기판력이라는 것은 이 변론 종결시,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해서 이 판결의 효력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해서, 변론 종결이라는 게 우리 판결 선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재판으로 치면은 판결 선고하기 전에 이제 변론을 마치고 다음 날짜는 판결 선고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판결 선고인데 보통은 뭐 이제 선고하기 전 한 달 정도 전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변론 종결 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을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이런 사람이 이 을 소송 변론 종결 전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을에 대해서 나온 나중에 판결은 이 중간에 들어온 변론 종결 이전에 들어온 병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반면에 병이 변론 종결 이후에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을에 대해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병에 대해서 효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라고 해서 효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을에 대해서 판결문 받은 것을 기반으로 승계 집행물이라는 걸 받아서 병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그런데 재손화해를 보자면 다만 재손화해를 보자면은 재손화해는 이 소송을 제기하고 제소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변론 종결하고 선고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재손화해는 소송 넣고 나서 이 재손화해 법정에 가서 그냥 이상 없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변론 종결일이자 선고일이에요, 그냥. 재손화해 통과. 재손화해 성립. 이렇게 판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게 끝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일반 재판은 변론 종결과 선고가 별도로 잡히지만
재손화에는 변론종결하고 선고가 같은 날짜에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 재손화에 그러면 통과된 이후부터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이 임차인, 을에 대해서 받은 재손화해 가지고 효력을 미쳐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판례가 효력을 잃은 변론종결의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에 따라서 이 효력을 다르게 보고 있는데, 조금 읽어보세요, 한번. 갑이 을에 대해서 청구하는 권한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은 이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을 당연히 미치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행사하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다면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영향을 못 미친다. 그 판결이, 을에 대한 판결이 채권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지금 판례의 결론입니다, 현재. 근데 우리 재소전화에는 대부분 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임대인, 임차인 나가라.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게 합의거든요, 거의.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다른 방법, 물권적 청구권으로 만들 방법 제한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면은 집행이 안 돼요, 집행이. 재손화해 하고 나서 집행하러 들어갔더니 나중에 기간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낌새 차고 들어와 있더라 말이죠. 물론 을하고 아는 사람이겠죠. 그렇다고 집행이 안 돼요, 이게. 그런 효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분쟁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을이 과연 점유를 하고 있느냐, 실제 점유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점유하는 척 하는 거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재소전화해가 이런 면에서는 불완전해요, 사실. 적어도 사람을 내보내기 위한 재소전화해. 정유정은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방법인데 어색해요, 이상하게. 왜 어색하냐? 임대차 계약 개시하고 임대차 시작하면서 재손화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비증권이가 처벌하면은 판사가 왜 하는 거냐 물어봐요. 보존의 필요성이 있느냐? 보존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죠? 임대차 시작하면서 지금 점유이전과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는 임대차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점유가 처분을 하면은 법원에서는 왜 하는 거냐 이걸. 그리고 좀 안 맞죠, 이상하게. 뭐 가처분이라는 게 사실은 딱지 붙이는 건데 들어가서. 재소전화의 내용을 아예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이상합니다, 좀 논리 구성이. 물권적 청구권의 뭐 대표적인 게 내 집에 마음대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 그러면 뭐 소유권 침해이기 때문에 나가라. 이런 식의 어떤 그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성하기가 임차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보완책을 두셔야 돼요. 보완책을. 임대차 계약서상이든 재손화의 조항이든 간에 임차인이 이런 그 소위 배신행위, 임대인 입장에서는 배신행위죠. 약속을 했으면 나가야 되고 재손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들여서 안 나가는 재손화의 내용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는 배신행위인데, 이런 배신행위에 대해서 대비책을 두셔야 됩니다. 대비책을. 아까 말씀드린 뭐 월차임의 3배, 월차임의 10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재손화의 단계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요. 단계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보증금이 남아있는 임차인이라 그러면 꼼짝 못하겠지. 그죠?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이 재손화에는 좀
적절하게 활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고 또 신경을 써서 더 넣으셔야 되고 또 보완돼야 될 부분도 좀 다듬어야 되고요. 그런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잘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재손화인 게 사실은 임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부분을 재손화를 하려고 그러면 애를 먹죠. 임차인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잘 다듬어진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재손화를 하게 되면은 뭐 거의 고스란히 당길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재손화하기가 굉장히 편하시게 되죠.